오이 속에서 태어난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맹씨와 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은 서로 의지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맹씨네가 정원에 심은 오이가 덩구리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면서 강씨네 집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이 생김새가 보통 오이와는 아주 달랐지요. 반짝반짝 윤기가 흘러 누구나 신기해했습니다. 오이는 크고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추수할 가을이 되자 오이는 두 집담 중간에 걸쳐지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이 오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칼로 잘라보게. 오이를 자르자 안에서 찬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이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있었지요. 아주 예쁜 아이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던 맹씨와 강씨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로 기뻤지요. 두 집안은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두었지요. 첫 해에는 그저 아기였지만 그 다음 해부터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3년이 지나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이름이 필요하였지요. 이 아이는 우리 두 집안의 아이니까 맹강녀라 부르는 게 어떨까? 이때부터 그녀를 맹강녀라 불렀습니다. 당시 진시황은 만리장성 축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사가 유독 늦어지자 어떤 일꾼도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하늘에 태양이 12개나 떠 있어서 낮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겨우 한 끼 식사만이 제공되어 배고파 죽은 사람, 노역에 지쳐 죽어간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어느 마을에 범희량이라는 서생이 살고 있었는데 진시황이 성을 쌓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들인다는 소문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달리어 몰래 어느 집 뜰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바로 맹시네였습니다. 맹강녀와 그녀의 하녀가 밖에 나와 산책을 즐기다가 나무 시렁 아래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맹강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 하녀가 그곳을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제발요. 절 좀 구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도망 중입니다. 맹강녀는 범희량의 외모를 보고 그가 서생임을 단번에 알아챘고 그의 수려한 외모에 경계심을 늦추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알렸고 맹씨는 흔쾌히 그 청년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또 이름은 무엇인가? 성은 범가이며 이름은 희량이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황제께서 성축조를 위해 사람을 무자비하게 잡아간다고 들었습니다. 도망을 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맹씨는 그 청년의 솔직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네. 그럼 여기서 지내게나. 맹강녀도 이미 장성했으니 혼처를 정해야 할 때가 되었어. 맹씨의 부부는 그 문제에 관하여 친구인 강씨와 상의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청년이 좋을 듯한데 대릴 사위로 삼는 것이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군.
범이랑도 그들의 결정에 아주 기뻐하였지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친지와 손님을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맹씨의 친척 중에 형편없는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맹씨에게 아들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저 집 대릴 사위는 내가 딱이지 라고 생각해 왔는데 범이량이 등장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는 몰래 관가로 달려가 범이랑을 고해 바쳤지요. 맹씨 집에 노역군이 숨어 있습니다. 그놈 이름은 범희량이라고 합니다. 현량은 노역군이라는 말에 당장 그자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맹강녀와 범이랑도 막 신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원들이 들이닥쳐 아무 설명도 없이 범이랑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맹강녀는 남편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지요. 정신이 들고 난 뒤 울부짖기 시작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애원해 보았지만 별 도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시리에 빠져있던 그녀는 며칠 뒤 아버지를 뵙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찾아 떠나겠어요. 그래, 그리 하려무나.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의 돈과 그 친척을 딸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척의 됨됨이가 형편없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 그대로였지요. 그는 남편을 찾아가는 맹강녀에게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 녀석은 끌려가자마자 죽었을 게 뻔하잖아. 네가 보기엔 난 어떠냐? 나와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친척 남자는 길을 가는 내내 그녀를 희롱했습니다. 맹강녀는 그가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알아챘지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 대신 먼저 중매쟁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요. 남자가 맹강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중매쟁이를 어찌 구한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럼 저 골짜기에 피어있는 꽃이라도 꺾어 오십시오. 정말 진심인가 본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골짜기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다다른 순간 멈칫했습니다. 골짜기 아래로 절벽이 펼쳐져 있어 도저히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당신이 산의 대장부이고 남들만큼 용감하다면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세요. 한쪽 끝은 내가 잡아주겠어요. 남자는 맹강녀에게 밧줄 한쪽 끝을 잡게 하고 다리를 벌벌 떨면서도 밧줄을 꽉 잡고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순간 맹강녀는 잡고 있던 밧줄을 놔버렸지요. 그는 계곡 아래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혼자 남은 맹강녀는 자신을 추스르면서 성축조 현장까지 내달렸습니다. 도착한 뒤 며칠 동안 남편을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맹강녀는 한 늙은 노역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범희량이라는 젊은이가 여기에 있나요? 아마 새로 왔을걸.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옆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못 본 지 며칠 되었죠. 아마 죽었을걸요. 그럼 시신이라도
있겠지요? 아이고, 딱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서 시신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벌써 성벽의 토대로 다 묻혔지. 그 말을 들은 맹강녀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마침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곡에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범이랑의 시신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시신을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원들이 그녀를 둘러싸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밧줄로 묶어 관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한 현령은 그녀를 진시황에게 보내었지요. 진시황은 그 현령에게 포상으로 엄청난 재화를 주고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진시황은 맹강녀를 차지하였지만 맹강녀는 결코 두 지아비를 섬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진시황은 자신의 후궁들을 보내어 그녀를 설득해 보았지만 이것도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맹강녀가 드디어 꾀를 내었습니다. 좋습니다. 혼인을 하겠어요. 먼저 제 소원 3가지를 들어주신다면 혼인하겠습니다. 어서 말해보라. 첫 번째 소원은 고승을 불러 49일 동안 불경을 읊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죽은 남편의 영혼을 구제해주고 싶습니다. 진시황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들어주마. 두 번째 소원은 폐하께서 직접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서 곡을 3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겠구나. 다음을 말해보거라.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머지 소원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군. 오냐, 2번째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3번째 소원을 말해보거라. 3번째 소원은 저와 함께 사흘 동안 바다 여행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 사흘이 지나면 폐하의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3번째 소원은 간단하군. 모두 들어주마. 진시황은 상복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직접 상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이제 바다 여행을 다녀오는 일만 남았지요. 진시황은 꼭 가마를 준비시켜 맹강녀와 함께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맹강녀는 몇 발을 뗀 뒤 진시황을 밀치고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든 진시황이 채찍 간삼편을 소매에서 꺼내 바다를 향해 내리치자 바닷속에는 바위가 쌓여갔습니다. 맹강녀를 바위에 깔려 죽게 하려는 심산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용왕에게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바위가 모두 바닷속으로 빠진다면 용궁이 파괴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총명한 용왕의 딸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그 채찍을 훔쳐오겠습니다. 제가 맹강녀로 변하여 그와 결혼을 한 뒤 훔쳐오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거라. 공주는 죽은 맹강녀로 변신하여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맹강녀로 변한 공주가 말하였지요. 폐하, 제가 사흘 동안 바다를 여행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틀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이 바다를 바위로 메울 생각을 하시는군요. 진시황은
맹강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공주는 그와 100일 동안 부부로 지내다가 진시황의 간산편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진시황은 채찍이 사라진 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시황은 도인에게 채찍 간산편을 얻었지만 결국 용왕의 딸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재상.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고려의 충신들은 두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왕조를 연 이성계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였지요. 그래서 이성계는 두문동에 신하를 보내어 새 왕조에 참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들은 아무도 응하지 않았지요. 이성계는 선비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겠다면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 하루 말미를 줄 터이니 새 조정에 참여하겠다면 밖으로 나오고 아니면 그대로 남아 불에 타 죽어라. 이성계에게 최후 통첩을 받은 선비들은 그날 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비들은 이성계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모두가 여기에 남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선비가 말하였지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살아서 백성을 돌보는 것이 좋을 듯 싶소. 우리들의 이야기를 후세에게 전할 필요도 있지 않겠소. 선비들은 이 의견에 공감하여 가장 나이가 어리고 재주가 뛰어난 황희를 밖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황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기에 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황희는 이렇게 두문동에서 혼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두문동은 불바다가 되었지요. 황희는 조선 왕조에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왕의 비서실장격인 도승지는 태종이 아끼는 신복인 박성명이었지요. 박성명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태종이 말했습니다. 경이 사직을 하려거든 경과 같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해 주시오. 그럼 사직을 허락하겠소.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황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태종은 황희를 도승지에 임명했습니다. 태종 5년 도승지가 된 황희는 태종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태종은 황희를 신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그에게 의견을 물었지요. 태종은 황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황희는 공조, 형조, 병조, 이조, 호조, 예조 등 6조 판서를 두루 지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양녕대군의 문제로 태종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궁궐을 빠져나가 놀러 다니기에 바빴지요. 태종이 조용히 불러 타이르거나 벌을 주기도 했지만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을 불러 물었지요. 세자를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는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황희가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는 장차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쉽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니 나이가 들면 성군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세자가 어리다니 올해 23살이 아니오. 황희는 이 일로 태종의 미움을 샀습니다. 이조 판서에서
공조판서로 밀려났다가 이듬해에는 평안도 도순 무사 겸 평양윤으로 좌천되고 말았지요. 태종은 또다시 양녕대군을 세자해서 패하려고 했습니다. 황희는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태종의 분노를 사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교화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폐위하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에 책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황희를 도성과 가까운 교화에 두지 말고 멀리 귀양을 보내라고 임금에게 청하였지요. 이에 태종은 황희를 전라도 남원으로 유배 보내기로 결정하고 황희의 조카인 오치선을 교화로 보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경은 비록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경을 공신으로 대우했다. 그런데 지금 대신들이 경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도성 근처에는 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경을 남원으로 옮기게 하였으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편안히 지내도록 하라. 황희는 태종의 속마음이 담긴 전가를 받고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황희는 어머니와 함께 남원으로 내려갔지요. 그는 유배지에서 문을 닫아 걸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지요. 황희가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4년 뒤인 태종 4년이었습니다. 태종은 제자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세종을 보필할 신하들을 찾아보았지요. 그러나 황희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황희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심하고 세종에게 말하였지요. 황희의 지난 일은 어쩌다 잘못된 것이니 잊어버리거라. 이 사람을 버려둘 수 없구나. 나라를 다스리려면 꼭 필요한 인물이야. 세종은 태종의 뜻을 받아들여 황희를 한양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의정부 참찬으로 임명하고 이어서 예조 판서에 앉혔습니다. 황희는 이렇게 세종과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그는 금세 세종의 오른팔이 되었지요. 황희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황희는 벼슬살이를 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호조 판서 때에는 방방곡곡에 뽕나무 묘목을 심게 하고 누에 치는 법을 가르쳐 백성들의 의생활에 새 바람을 일으켰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곡식 종자를 나누어 주며 농사 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 백성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영의정이 되어서도 세종을 잘 보필하여 개국 이래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황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뽑았었습니다. 황희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이 행도천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행실이 곱고 강직한 선비, 재주가 뛰어나 모범이 되는 사람, 덕행을 쌓아 칭송을 받는 사람 등을 각 도에서 선발하여 과거를 치르지 않고 뽑아 쓴다는 것이었지요. 행도천법 이전에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관노 출신인 장령실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장령실이 천한 신분이라며 벼슬을 내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황희가 말하였지요. 태종께서는 평양 관아의 노비였던 기민에게 특별히 호군 벼슬을 내리셨소. 그 밖에도 신분이 낮지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 중에는 호군 이상의 벼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소. 그런데 왜 장령실에게 벼슬을 내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오? 황희는 인재를 알아보고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희는 너그럽고 인자한 성품이었지만 자신이 점찍은 인재는 그 행동을 눈여겨보며 잘못한 점은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김종서였지요. 김종서는 북방의 육진을 개척했고 그 공로로 병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황희는 김종서가 병조 판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축하해 주려고 병조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김종서는 황희가 들어왔는데에도 일어설 줄은 모르고 거만하게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황희는 병조의 관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병조 판석에서 앉으신 의자가 한쪽으로 기울었구나. 너희들은 어서 의자를 고쳐드리거라. 그 말을 들은 김종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합불사,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김종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희는 녹이 띈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대감, 앉아있는 자세가 그게 무엇이오? 상감마마 앞에서도 그러실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종서는 황희의 꾸지람을 듣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 좋은 황희는 어쩐 일인지 김종서에게만큼은 무척 엄하게 대했습니다. 김종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지요. 언제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김종서는 진땀을 빼며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한 맹사성이 황희에게 말했습니다. 김종서의 체면도 살려주셔야지요. 벼슬이 판사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사사건건 나무라시니 듣기 민망합니다. 제가 종서가 미워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종서를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성품이 매사에 진중하지 못하고 거친데 잘 다듬지 않으면 안 되기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서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 큰 제목이 아닙니까? 맹사장은 황의 말을 듣고 그 깊은 뜻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세종 31년 황희는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7살이었지요. 하지만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자문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황희는 병을 얻어 문종 2년 2월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영광굴비 이야기. 귀향길은 한없이 멀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멀었느냐? 예, 200리는 더 가야 합니다. 영광이란 땅이 참 멀기도 멀구나. 이자겸은 귀향길이 지루하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이자겸 그는 한때 왕위를 넘겨다 보던 당대의 세도가였으나 신복이었던 척준경의 배신으로 왕권을 눈앞에 두고 잡히는 몸이 되어 전라도 영광 땅으로 귀향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을 귀향 보내는 인종 임금은 원래 이자겸의 외손자가 되는 동시에 사위이기도 했으니 기묘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자겸은 고려 6대 임금인 예종에게 딸을 바쳐 국구가 되자 권세를 한 손에 쥐었고 예종이 죽은 뒤 어린 인종이 대통을 이어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대권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자겸은 또 다른 딸을 인종의 비로 삼아 예종, 인종 2대에 걸치어 국구가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이자겸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왕위를 넘겨다 보는 야욕을 품게 되었으니 이를 눈치챈 여러 사람들이 이자겸을 없애려는 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들어왔으나 오히려 이자겸의 신복인 척준경에게 모두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대궐을 불사르고 임금을 감금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자겸은 무서울 것이 없었으므로 더욱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며 인종을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인종은 죽는 것이 두려워 잔뜩 겁을 먹고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겨준다는 칙서를 내렸으나 이자겸은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손에 굴러 들어온 떡인 이 칙서를 차마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이 야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무렵 이자겸의 무도한 행패를 보다 못한 군기소감 최사전이 이자겸의 왼팔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척준경으로 하여금 되려 이자겸을 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신복이 배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자겸은 마침내 죽을 각오를 하고 소복 차림으로 대궐로 들어갔고 척준경은 곧 이자겸을 포박하여 역적죄로 문초했습니다. 그러나 인조 임금은 자기 외조부이자 장인인 이자겸을 차마 죽이라고 할 수 없어 전라도 영광 땅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대의 세도가 이자겸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영광 땅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이 영광 땅의 당도에 보니 어촌이라 각종 생선이 풍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칠선 앞바다에서 잡히는 조기는 그 맛이 일품이었지요. 영광에서는 이 조기에 간을 하여 돌로 지질러 놓고 물기가 빠지면 말려 두었다가 1년 내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왕이 부럽지 않은 호화 생활을 했으나 말린 조기는 그곳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그것 참 맛이 좋구나. 돌에 지질러 말리는 서거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구나. 과연 영광의 굴비는 일미로다. 그러면서 왕에게도 진상을 했습니다. 굴비를 처음 먹어본 인종도 매우 좋아하며 특별히 명을 내리기를 영광 굴비는 과연 별미로다. 해마다 진상토록 하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이때부터 영광 굴비는 아주 유명해졌고 워낙 맛이 좋아 고려 조정에서는 이 굴비를 멀리 원나라에까지 진상을 했으며 그 조선 왕조 때에도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진상품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영광 굴비는 별미로 여겼고 그것을 고려 조정에서 보낼 때 한문으로 적어온 고기 이름인 서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심한 부자의 어리석은 제안. 옛날 에티오피아에 아르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아르아는 아주 부유한 상인 합톰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합톰은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염증을 느꼈으며 딱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겨워하며 지내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합톰은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아르아를 시켜 장작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지요. 사람은 추위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산의 높은 봉우리에서 담요나 옷도 없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까? 글쎄요. 하지만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맞아. 나는 그리 할 수 없다는 쪽에 걸겠네. 전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도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기에 걸 만한 것이 없으니 상관없는 일이지요. 좋아. 그렇담 자네와 내가 내기를 하지. 만약 자네가 산에서 음식과 물, 담요와 옷 없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자네에게 집과 가축, 땅을 주겠네. 주인님, 정말이신가요? 아르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내일 당장 산에 오르겠습니다. 드디어 저도 제 땅을 가지게 되었네요. 아르아는 약속은 했지만 무척 걱정이 되어 자기 부족의 한 노인을 찾아갔지요. 노인에게 주인과 약속을 이야기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밤 무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지요. 내가 도와주지. 산의 계곡 너머에 나지만 보이는 바위가 있네. 해가 지고 나면 봉우리 정상에 서 있는 자네의 눈에 보이도록 내가 바위에서 불을 피우겠네. 자네는 내가 피운 불빛을 바라보고 있게. 불빛을 바라보며 온기를 느낀다면 자네는 살아날 수 있을 걸세. 정말 고맙습니다. 아르아는 노인에게 인사하고 돌아가 주인에게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합톰은 다른 하인들을 딸려 아르아를 산 꼭대기로 보내었지요. 산 꼭대기에 밤이 찾아들자 아르아는 옷을 다 벗고 매서운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아르아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 돌아갔지요. 아르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덜덜 떨며 먼 곳에서 노인이 피워놓은 불빛을 보았지요. 점점 더 추워지는 시간 속에서 아르아는 정신마저 놓을 듯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자신을 위해 타오르는 불빛에 눈을 고정시키고 이를 악물었지요. 아르아는 결국 자그마한 불빛에 의지하여 밤을 이겨내고 새벽이 되어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합톰은 아르아가 무사히 돌아오자 놀라며 지난 밤의 일을 물었지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옷도 입지 않은 채 견뎠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군. 어찌 그럴 수가 있었지? 전 멀리 보이는 언덕의 불빛을 보았을 뿐입니다. 뭐라고? 불빛을 보았다고? 자네는 규칙을 어겼어. 땅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줄 수 없네. 그렇지만 그 불빛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 아르아는 몹시 슬퍼서 노인을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재판관을 찾아가 보라 하였지요. 아르아는 재판관을 찾아가 불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재판관은 합톰과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렸지요. 자네가 진 것이야. 합톰의 조건은 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아르아는 다시 노인을 찾아가 재판관의 판결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에서 죽다 살아났는데도 제 운명은 하인으로 살 팔자인가 봅니다. 너무 걱정 말게. 하일루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도와줄 것이야. 노인은 하일루를 찾아가 합톰과 아르아의 사이 일을 이야기하며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요. 하일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 말게. 며칠이 지나자 하일루는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 테니 와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었지요. 초대받는 손님들 중에는 재판관과 합톰도 끼어 있었습니다. 합톰은 화려한 장식을 한 노새를 타고 하인들이 들여온 비단 양산을 쓰고 나타났지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갖가지 맛있는 냄새가 손님들의 식욕을 당겼지요. 그러나 한참 지나도 냄새만 진동할 뿐 요리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요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수군 했습니다. 마침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하일루에게 물었지요. 하일루, 어째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놓고 음식을 내오지 않습니까? 하일루가 말하였지요. 음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를 아무리 맡아봤자 먹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불빛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는 것이 아니겠소? 산에 있는 동안 하르아가 먼 곳에 있는 불빛으로 몸이 따뜻해진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내 부엌에서 풍겨오는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를 수 있지 않소? 손님들은 모두 하일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관과 합둠은 실수를 깨닫고 창피했습니다. 그 후 합둠은 약속대로 아르아에게 집과 땅, 가축을 주었다고 합니다. 몰래 만나는 여인과 스님. 옛날 벼 심기 바쁜 5월의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에서 옷을 걷어올려 열심히 모를 심고 있는 한 여인을 본 스님은 그 여인의 미모에 반하여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자홀로 모를 심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스님은 그 여인을 보살님이라 부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예. 여인은 대답을 하면서 스님을 쳐다보았지요. 그때 스님이 눈짓을 보내자 여인은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에 애교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날씨가 덥습니다. 저기 나무숲 그늘에서 땀을 식힌 후에 일을 하시지요. 보아하니 얼굴이 보통이 아닌 듯한데 내가 보살님의 관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산속에 있던 스님은 외롭거나 여인이 생각날 때면 가끔 내려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뒤 가을이 되었지요. 스님이 살던 절과 마을 중간쯤 옛 집터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홍씨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이곳을 지나다가 감나무를 보고 출출하던 차에 허기를 면하려고 나무에 올라가 홍시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사냥꾼이 가만히 지켜보니 한 여인이 올라와 바로 감나무 밑에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위쪽에서 스님이 걸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스님은 감나무 밑으로 오더니 대뜸 여인을 끌어안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지요. 이젠 더 이상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이젠 내년 4월 초파일에나 만나요. 쓸데없는 걱정.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남편이 알게 되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걱정 말래도 모든 일은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매월 초하룻 날이면 오늘처럼 여기에서 꼭 만납시다. 안 된다니까요. 어허, 걱정 말래도 그러네. 아무래도 제가 이곳으로 찾아오긴 힘들어요. 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마을로 찾아가지.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남편이 장사를 나가 집을 비우는 날엔 깨진 그릇을 대문 옆 돌담 위에 올려놓고 집에 있을 땐 그 그릇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 표시에 따라 임자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역시 대사님의 지혜는 아무도 따를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 날이건 가릴 것 없이 임자 집으로 달려가 그릇이 담 위에 놓인 것을 보면 마음 놓고 임자 방으로 들어가리다. 감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남편에게 들킬 것입니다. 정말 걱정도 발자구려. 별 이상한 걱정을 다 하는군. 걱정 마.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께서 뒷감당을 해주실 텐데 뭘. 그 말을 듣자 아까부터 감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사냥꾼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재미는 저희들끼리 보고 뒷감당은 왜 내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야. 이런 염치도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님은 그 여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절간에서 뛰쳐나와 여인이 있는 마을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그녀가 모를 심던 논에 이르게 되면 그날 감나무 밑에서 들었던 사냥꾼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목소리로 알고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갈까 말까 망설이곤 하였지요. 그때부터 이 논을 갈까 말까 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 덩어리를 가진 친구. 옛날에 평화로운 어떤 마을에 몇 년 동안 가뭄과 한파가 닥쳤습니다. 극에 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씨앗까지 꺼내 먹어야 할 형편이 되었지요.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 땔감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인심이 예전 같지 않고 서서히 각박해지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하늘이 노에 그렇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조금씩 분담하여 제수를 마련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제수 분담금은커녕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집이 4가구나 있었지요. 내 집에 남자들이 모여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에 나무라도 해다 팔아 어떻게 마련을 해볼 텐데 몇 년 전부터 관아의 허가 없이 나무를 하다 들키면 곤장을 맞게 되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4명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쥐어짜봐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우리 방주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 팔면 어떨까? 이 사람아, 그 나무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가 아닌가? 그 나무가 없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금방 알 텐데 그럼 우릴 가만 놔두겠는가? 나머지 3사람이 펄쩍 뛰었지요. 나무가 뭐 밥을 먹여주는가?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안 들키면 될 것 아닌가? 두렵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날 밤 버드나무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4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목동자가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하기는 했지만 개꿈이거니 생각하고 다음날 밤 버드나무 앞으로 나갔지요. 어젯밤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그중 한 명이 찜찜한 듯 다른 3명을 둘러보았지요. 어떤 꿈을 꾸었는가? 글쎄,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귀하게 생긴 옥동자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니까. 뭐라고? 나도 같은 꿈을 꾸었다네. 혹
이 버드나무 신령이 아닐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사람 모두 똑같은 꿈을 꾼 것이 확실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것이 아무래도 버드나무를 자르면 큰 일이 날 것 같았지요. 결국 네 사람은 밤새 나무 아래에서 신세 한탄만 하다가 새벽녘에서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은 깊이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지요. 지난밤 나타났던 옥동자가 다시 나타나 자신들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으니 저도 작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리 잡고 있는 방죽에서 오른쪽으로 10걸음만 내려가셔서 그 자리를 파면 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꼭 그곳에 가셔서 보물을 찾아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새벽 네 사람은 조용히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옥동자가 말하던 대로 10걸음을 옮겨 그 밑을 파보았지요. 한참을 파 내려가자 어른 주먹만한 금 덩어리가 4덩어리나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다툴 필요도 없이 한 덩어리씩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 마을에서도 금덩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사람이 자신도 금을 얻고 싶은 마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잘랐다가 큰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보호하고 절대로 가지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을 배신한 형. 옛날 일본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두 형제는 각각 옷을 팔아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도 변함없이 옷을 캐기 위하여 온나무가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온나무는 이미 모두 캐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폭포가 떨어지는 깊은 계곡이 나타났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폭포는 너무나 웅장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한동안 넋을 잃고 폭포를 바라보다 그만 낫을 계곡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낫이 없으면 옷을 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곡 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지요. 계곡은 생각보다 깊었으며 형은 한참이나 물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윽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곳은 온통 반짝반짝 거리는 옷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옷을 캐러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지요. 형은 일단 옷을 한가득 안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애국 속의 옷은 그 중에서도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었지요. 형은 뛸 듯이 기뻐했으며 매일 그 계곡에서 손쉽게 옷을 캐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형이 요즘 들어 항상 최상급의 옷을 캐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요. 도대체 어디서 옷을 캐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형은 절대 동생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지요. 이에 동생은 몰래 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계곡 바닥에서 진귀한 옷을 캔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럼 그렇지. 동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음 날부터 자기도 몰래 그 계곡에서 옷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저놈이 다 캐어가 버리면 어떡해? 라며 근심에 빠졌지요.
고민 끝에 형은 이웃 마을에 사는 석궁을 찾아가 커다란 용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석궁은 매우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진짜 용처럼 생긴 조각상을 만들었지요. 거기에 채색까지 하여 조각으로 만들어진 용은 마치 살아있는 용같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용을 바라보던 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인부들을 시켜 용을 계곡으로 가지고 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동생은 형 몰래 옷을 캐기 위하여 산으로 갔지요. 물론 형도 동생의 뒤를 쫓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동생의 행동을 지켜보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계곡 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할 옷은 하나도 없었고 그곳에는 무서운 용이 금방이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듯 크르렁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동생은 불이 나게 물 위로 헤엄쳐 올라와 옷도 입는 둥 마는 둥 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은 동생을 속였다는 생각에 껄껄 웃어대었지요. 이번에는 형이 계곡 속으로 들어가 옷을 캘 차례였습니다. 형은 옷을 가득 담을 통을 준비한 뒤 계곡 속으로 첨벙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진짜 용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용은 형을 보자 매우 굶주렸다는 듯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조각용이 하룻밤 사이에 살아있는 진짜 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